네, 미투 운동의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어제 현역 의원의 첫 번째 의원직 사퇴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흘 뒤로 다가온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염건웅 유언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제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양쪽 모두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 그리고 전처와 그 얘기가 그 서로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한다기보다 사실인데 그 사실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은 이혼을 할 때 2016년에서부터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지금 오모 씨 그 사무국장 했다는 그 사람이나 뭐 전처의 이제 그 친정 가족들이 부정한 청탁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혼 절차 안에서. 예.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금 이런 이제 또 뒤에 정치적으로 뭐 다른 어떤 그 경쟁자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런 폭로가 나왔다, 거짓 폭로가 나왔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모 국장이라는 분과 그 전처가 전 부인이 또 공개된 자리에 나왔었죠. 거기는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 여자 문제라는 게 지금 2014년에 비례의원으로 공천했다고 하는 김모 공주시의원의 경우에 2016년에는 서로 호감이 있고 박수현 대변인하고 호감이 있고 뭐 결혼이 예정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호감이 있고 뭐 좀 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미 그런 관계여서 그래서 이혼이 만일 박수현 전 대변인이 당시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먼저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전 부인 입장에선 여자 문제로 이혼한 게 되는 거죠. 네. 뭐 이전의 거는 떠나서. 그러니까 각자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혼 이유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제 판단입니다만은. 입장이 좀 다르다. 예, 그런 데서 나오는 오해 아닌 오해인 것 같고요. 이것이 그런데 다만 이제 공천철에 이 예비 후보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뒤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이제 치명타가 될 텐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나름 억울한 면도 있고 또 저 상대방 쪽에서는 저런 사람이 도지사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자질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는 서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박수현 대변인의 해명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주겠냐가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도 했고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의 심정 같은 걸 굉장히 소상히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좀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겠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폭로가 이어진 시점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앞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폭로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 폭로를 했던 그 상대방 측에서는 어쨌건 그 박 전 대변인의 그 불륜 관계, 일단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일단 이의 제기를 했던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박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저들이 폭로한, 그러니까 저들이 협박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세 가지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그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그 상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그 어떤 부정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서울시에 있는 그 토지의 20년간 무상 임대를 일단 요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성남구에 있는 성남 분당에 있는 주유소의 매입자금 150억과 그다음에 그 서울 대치동에 있는 주유소 매입자금 500억 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4%의 금리로 은행에다 좀 대출을 요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대방 측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한 내용을 봤을 때 박 전 대변인이 구체적으로 예. 진술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협박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점을 아까 말했듯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뜨렸던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흠집 내기를 통해서 이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자 문제 또 뭐 불륜관계 이런 부분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 박 전 대변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인데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좀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좀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좀 예.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그 20년 이상의 뭐 중간에 그 2005년부터 거의 별거 상태였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게 그 이혼을 이렇게 늦게 이제 하는 경우에 그 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에 여성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들을 많이 해요. 이 일반의 이 이혼 과정을 할 예. 때. 예. 그런데 현재 당시에 2010년 당시에 박수현 전 대변인이 당시 대변인이 돈이 없었죠. 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인 쪽에서 날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이런 이권이 있을 수는 있죠. 이런 사업이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박수현 대변인이 단순히 그러니까 부부로 그래도 살았는데 이런 거는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이런 거 안 들어주면은 그야말로 나중에 내가 뭐 안 좋은 일을 일어날 거라는 그런 거였는지 협박 수준이었는지는 협박이었는지, 예. 뭐 서로 간에 좀 얘기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요구 사항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부부 사이의 어떤 배려였을지 아니면은 정말 뭐 협박이었을지는 좀 추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민병두 의원직 사퇴란 초강수를 뒀는데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측은 만류하는 분위기지만요.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2008년에 뭐 사업가 여성가 예. 노래방에 가서 그 여성 주장에 의하면 그런 이제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거고 그 폭로 이후에 민병두 의원이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논란 자체에 대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이제 공언을 한 거죠. 사퇴가 지금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워낙 민병두 의원이 도덕적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민병두 의원 입장에선 이런 논란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뭔가 의원직을 두고 있을 때 더 논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원치 않은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예. 있고 또 아내가 뭐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나는 이해한다. 예. 예. 그게 이제 이런 그 강제추행 폭로인데 아내가 저렇게 이제 뭐 남편을 믿는다니까 이 지금 민병두 의원이 인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실 자체를 기억에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아내가 나서서 지금 이제 그 뭐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좀 그 공격이 그러니까 어떤 그 비난 강도가 어느 이상 세질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폭로 이런 강제추행 폭로를 가지고 당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사퇴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거는 다른 당에서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미투 운동이 퍼지고 나서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인데 또 다른 선례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그 미투 운동과 그러면 괴를 같이 하는 거냐. 지금 뭐 미투 운동을 권력형 성폭행에 예. 대한 폭로라고 하면은 2008년 당시 민병두 현재 의원입니다. 당시에는 낙선한 전 의원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그럼 갑을의 지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건 그건 시각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무리 낙선한 전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는데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권력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사실상 그런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미투 운동에 괴를 같이 한다 아닌다는 좀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지금 딱 사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이렇게 좀 만류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수현 전 대변인만 봐도 뭔가 사실관계를 좀 밝히고 싶어하고 뭔가 이게
근본적인 심리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사실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원직을 그냥 내려놓고 마는 건지 이해가 좀 되진 않거든요. 일단 아까 그 말씀대로 민병두 의원이 2008년에 지금 일어난 그 성추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10년이 지난 사건이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확실한 어떤 성추행 행동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민병두 의원은 사실 그 관계는 노래방을 간 건 맞지만 거기서 했던 행동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지방선거와 그 연관된 부분 정치적인 그 현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120석인 상태고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16석인 상황에서 민병두 의원이 한 명이 지금 만약에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이제 4석으로 서로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제1당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당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병두 의원도 아직 사퇴를 최종 결정한 상황은 아니고 당에서도 확실히 명확하게 지금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내용이 부정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금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미투가 이어지는 권력에 의한 위계의 어떤 성폭력이 행사된 네.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일단 민주당 수뇌부 입장에서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일단 네. 이 자체가. 그래서 예. 일단 지금 시간을 두고 눈여겨보고 일단 사퇴는 지금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역시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뭐 선거 준비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미투 관련해서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 자체적으로 뭐 좀 검증에 어떻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전에도 그 공천 처리되면은 예. 그 이제 후보들이 이제 공천 신청을 하면 뒤로 엄청난 투서들이 들어와요. 그 예. 투서에 뭐 돈을 받았다더라 아니면은 여자 문제가 대개는 이제 남자 후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 문제가 꼭 투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그 심각하게 보지 않았었다는 거죠. 이전에 그 모든 당들이. 네. 그랬는데 이제 미투 운동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진정이라든가 투서가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성과 관련돼서 좀 더 예민하게 예.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통해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좀 정치권에도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지방선거부터라도 이후에 그 2년 후에 총선까지 계속 좀 그 인물의 물갈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부작용이 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미투 열풍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미투 운동의 정치권에 좀 시발점이 된 건 사실 안희정 전 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잠적을 했다가 네. 뭐 자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네.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네. 또 돌연 자진 출석을 했거든요. 네. 좀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까지 지냈고 앞으로도 차기에 강력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복병이 등장한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이제 그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바로 돌연 취소한 이유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런 정도의 어떤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은 결국은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숨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결국은 이 잠적을 하고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잠적했던 그런 상황은 결국은 자신이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없고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잠적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시 출두를 해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나가겠다라고 네. 해서 자진 출두를 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왜 그렇게 보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구속 수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조치를 미연에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지금 검찰의 소환을 받고서 지금 소환에 응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는 뭐 긴급 체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하고 자신이 먼저 이제 출두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처음에 그 기자회견 할 때도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분은 전혀 없었고 국민이나 도민에게
미안하다, 또 가족에게만 미안하다라고 했던 것들은 모든 자신의 법적인 그런 부분을 벗어나려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변호인단과 상의를 해서 추후에 자신이 법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법망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화면에 뭐 성폭행 의혹 사건 일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들로만 놓고 봤을 때 안전지사에 대한 그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 뭐 추가 소환을 해서는 뭐 김지은 전 비서의 그 진술이 있었잖아요. 예. 23시간 동안에 거기에서 의문점들을 안희정 전 지사 이제 신문에서 미처 못 물어본 부분을 아마 추가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뭐 CCTV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설명을 시킬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텐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게 그 뭐 위력에 의한 그 간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아마 검찰은 청구를 할 겁니다. 근데 추가 또 그 고소한다고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그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요건을 갖췄다고 볼 건지 한마디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볼 건지 아닌지 저는 그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하면은 뭐 안희정 전 지사가 좀 출두할 때 그 뭐 그렇게 헬스한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으로서는 좀 궁지에 몰리는 거고요. 더 궁지에 몰리는 거고 다만 이제 뭐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뭐 정치적으로 지금도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뭐 이후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좀 구속영장이 그 발부되는 순간 정치적으로는 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미투 운동이 워낙 확산이 되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펜스 펜스룰이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외에 여자와 관계를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저는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을 역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뭐 지금 최근에 뭐 해외에 나갈 때 뭐 좀 청와대에서 인턴을 여성을 아무도 안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여성과 2차 술자리를 갖는 것을 꺼려하고 뭐 여성 직원과 결국은 접촉을 아예 하지 마라, 차단을 해라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섬에서 예전에 그 성폭행을 당했던 여교사 사건 이후에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섬에는 젊은 여교사, 결혼 안 한 여교사를 보내지 말라라는 그런 정책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성 교사의 일자리가 결국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또 남성에 대한 또 역차별인 거죠. 왜 남성 교사만 섬으로 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미투가 결국은 공론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성벽이나 우리가 양성평등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대안을 찾는 방안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에 뭐 여성과 남성이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대책은 사실은 뭐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주요 혐의, 검찰 조사의 쟁점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14일로 소환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였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계속 그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에 제일 큰 그 혐의라고 하면 뇌물죄입니다. 이거는 아마 기소된 후에도 법원에서까지 치열하게 다투질 그 혐의인데요. 국정원 특활비, 또 이팔성 전 금융지주회장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이제 수십억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이것은 그 다스 회사가 140억 원을 그 김경준으로부터 반환받는 데에 그 공적인 지위를 이용했느냐,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느냐는 그 혐의이고요. 뭐 기타로는 이제 다스 운영에 있어서 뭐 횡령이나 배임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고인지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박스가 기록물이 들어있는 박스가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이 돼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도 이제 혐의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그 혐의라고 대표적인 혐의라고 하면은 우선 뇌물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이쪽에 대단히 집중해서 방어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측근 법률 참모들을 그야말로 총동원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법 처리를 좀 피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그 새로운 혐의들을 계속 그야말로 이제 드러냈단 말이죠. 검찰에서 그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였고 그것이 현실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에서는 구속을 현실적으로 조언을 한다면 구속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조언을 했을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런 그 각오는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 구속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는 없는 거고 예. 증거 인멸이라든가 기타 다른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볼 건지 그거는 추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법원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많이 구속이 돼 있고 수사가 진행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발부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이 그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날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도 열리는데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김백준 전 예. 기획관의 경우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그 장본인으로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동전범으로 이제 표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첫 재판이라는 건 언제나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는 예. 없고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물어볼 텐데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검찰에도 뭐 협조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워낙 그 기록이 많았다고 그러고 자료가 그래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정상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우호적인 증인 신문이 있지 않을까, 증인 신청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첫 재판이라 이것이 뭐 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칠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은 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사실 전직 대통령의 5번째 소환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계속 대통령들이 좀 명예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는 직이면 어쨌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퇴임 후에도 또 이런 국민에게 좀 계속적으로 좀 자신의 전 대통령으로서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14일 날 소환 조사를 받으면 검찰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의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상에 모든 그 진술 조서에 대한 완벽한 그 지금 네. 질문지 작성을 통해서 아마 혐의를 확정시키려고 할 상황이 이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소관이 구속되면서 주범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명보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또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제 명시됐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주변인들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 또 가족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미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14일 날 소환 조사 당시에 명확한 그 증거와 또 질문을 통해서 이 혐의를 좀 밝혀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런 혐의를 좀 확정지려고 하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고요. 또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